Cumhurbaşkanı Erdoğan'ın Endonezya ziyareti sırasında imzalandı. Güneydoğu Asya'nın ada ülkesi tercihini Bayraktar TB3'ten yana kullandı. 1,2 trilyon dolar yıllık gelire ve 275 milyon nüfus... 인도네시아와 튀르키예의 밀월 관계에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1년 전 인도네시아와 튀르키예는 12개 또는 13개의 민간 군사 분야에 대한 전략적 협력을 약속했는데요. 그 사이 바이락타르 무인기, 공동 생산 등 실효적인 계약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두 국가의 성향이나 정치 역학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들 사이에선 언제 틀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두 국가의 관계가 삐걱거린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인니와 튀르키예는 외교계에서 통수의 국가라 불릴 만큼 변심과 협잡에 능한데요. 작년에도 양국은 인도네시아의 국영방산 기업 핀다드의 라이센스 문제로 뜨거운 설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원래 독일로부터 100여 대의 레오파르트 전차를 사들이기로 했지만 독일이 인도네시아의 인권 문제를 문제 삼아 이를 파기하자 인니는 튀르키예와 함께 하리마오 전차를 공동 개발, 최종적으로 400대 정도 생산하기로 합의를 본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 계약을 튀르키예의 입장에서 해석하자면 기술과 인력을 제공한 튀르키예였기에 최소 200대 정도는 판매해야 타산이 맞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핵심 기술만 빼먹은 인니가 다른 이유를 핑계로 현재까지 도입한 수량은 딱 18대 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튀르키예가 인니를 버릴 수도 없는 게 인니는 아시아 진출을 위한 교두보이자 방산 생산기지이자 이슬람 세계에서 입김이 센 국가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서로 물고 물리는 튀르키예와 인니 배신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2일 튀르키예와 인도네시아 양국 정상은 바이락타르 무인기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인니 대통령실의 논평에 의하면 인니 국방부가 튀르키예 무인기에 관심을 가진 것은 2022년 디펜스 2022 군사박람회라고 하는데요. 당시에도 인도네시아 관리들은 바이락타르 경영진의 TB2와 크즐레마, 아킨치 등 무인 항공기의 조달 가능성을 타진했다고 밝혔습니다. 표면적으로 튀르키예는 아시아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한 것이고 인니는 부족한 군사기술을 습득할 좋은 기회가 생긴 것인데요. 그러나 이번에도 인니가 알맹이만 빼먹고 튀르키예를 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현지 생산 대상으로 논의 중인 모델 중 가장 핵심은 크즐레마라 할 수 있는데요. 크즐레마는 전장 14.7m, 전폭 10m, 높이 3.3m의 크기를 자랑하는 스텔스형 무인기입니다. FA-50보다 약간 작은 크기로 운항 속도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약 3,800파운드급 출력의 우크라이나산 AI-25 TLT 엔진이 탑재된 덕에 크즐레마의 최대 속도는 무려 시속 1100km, 마 0.9에 달하고 순항 속도도 시속 735km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튀르키예는 초음속 버전 크즐레마도 출시할 계획입니다. 튀르키예가 자체 제작한 TF6000 엔진이나 우크라이나산 AL322F가 터보팬 엔진 탑재로 F터버넛이 최대 출력이 무려 9259파운드에 달하는데요. 고작 6톤에 불과한 크즐레마의 최대 이륙 중량을 감안해도 웬만한 전투기에도 꿀리지 않을 만큼의 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크즐레마의 최대 상승 한도는 14,000m, 작전 고도는 11,000m로 유인 전투기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공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스펙입니다. 1.5톤의 적은 폭장량과 5에서 6시간의 운용시간, 940km의 좁은 전투 범위가 한계이긴 하지만 완벽에 가까운 스텔스 구조와 유인 전투기 대비 저렴한 가격이라는 장점은 충분한 매력 포인트인데요. 튀르키예가 아끼던 이 기술을 인니가 노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튀르키예 내부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러한 걱정이 기우만은 아닌 것이 불과 4개월 전 인니는 하리마오 경전차 사업을 두고 튀르키예의 뒤통수를 세게 친 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도 억울한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리마오는 튀르키예의 FNSS와 인도네시아의 국영방산기업 핀다드가 공동 개발한 중형 전차로 2015년부터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전술의 뜻 2010년 이후 기갑전력의 현대화에 나선 인니 육군은 2013년 독일로부터 103대 중고 레오파르트 2A4 전차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독일이 인도네시아의 인권 문제를 걸고 넘어진 것도 문제였지만 인니 역시 적당한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인니는 도심지 외에도 늪과 정글, 작은 섬들로 구성되었기에 레오파르트보다는 더 작고 가벼운 전차를
무기체계를 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었는데요. 일각에선 독일이 판매 불가를 선언했을 때 인니 국방부가 쾌재를 불렀다는 후문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결국 2015년 인도네시아는 3천만 달러의 예산으로 튀르키예와 새로운 전차를 개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17년 첫 번째 프로토타입 공개를 시작으로 하리마오 전차는 2018년 개발이 완료되었는데요. 현재까지 최종적으로 400대까지 도입하겠다던 하리마오의 인수는 고작 18대에 그친 상황, 더구나 양측이 서로 반대 입장만 주장하며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전망은 예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인니에서 하리마오의 방어력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도 하리마오는 제작사의 주장과 달리 중형 전차가 아닌 30톤 초반의 경전차에 가깝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판단입니다. 일반 방어력 자체가 장갑차 수준이라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방어력이 14.5mm 기관총을 막아내기에도 힘에 부칠 뿐 아니라 155mm 야포의 파편도 간신히 방어하는 수준입니다. 심지어 한국의 K-21 보병전투차 105mm 장착형보다도 부실한데요. 심지어 바닥을 MRAP처럼 V자로 만들어서 10kg 대전차 지뢰의 폭발을 방어할 수 있다고 하는데 MRAP처럼 차고가 높은 것도 아니고 양쪽의 궤도 부분이 폭압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는 궤도 차량이라 실제로 가능한지는 미스터리입니다. 그런데도 가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싸게 책정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받은 초도 물량 18대의 납품 가격은 대당 약 100억 원 수준, 이 정도면 한국산 K2 전차의 풀옵션 금액에 해당하는데요. 무장과 엔진 등 스펙을 뜯어볼수록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입니다. 하리마오의 엔진은 미국 캐터필러사의 12.5리터 6기통 711마력 디젤 엔진으로 애초에 개발 목적이 민간용 트랙터 엔진이며 과연 이 엔진으로 무게 32톤의 장갑차를 감당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튀르키예는 하리마오를 대한민국의 K-21의 경쟁자로 홍보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능은 중형 전차 시장에 진출한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의 합작품 에스코드에도 미치지 못하며 오히려 중국의 VT5에 가깝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오히려 하리마오에 실망한 인도네시아 군부가 한국의 K-21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장 6.9m, 전폭 3.4m의 중장갑을 두른 K-21의 중량은 25톤 내외로 상당히 가벼운 편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소요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화력 또한 K-40 79경장 40mm 기관포를 탑재함으로써 대한민국 무기체계답게 최강급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데요. 특히 주탄약인 K-237 날개 안정분리철 갑탄을 사용할 경우 평균 220mm 이상의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데요. 이쯤이면 전차를 제외하고는 K-21의 폭격 앞에서 버텨낼 수 있는 체계는 전무하다고 봐야 합니다. 특히 개발된 지 10년이 넘어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가 진행되었고 이제는 도하 능력까지 옵션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K-21 차체에 기반한 어떤 사양의 전차도 개발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이것이 하리마오 대비 K-21만의 경쟁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리마오는 당초 인도네시아 군대의 요구에 맞춰 개발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개발 과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와 잡음을 만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원래 사양보다 저렴한 전차를 원했고 단가가 안 맞았던 튀르키예 측에선 생산비 절감을 위해 품질을 희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양측은 여러 차례 계약과 설계를 변경했고 당초 계획이나 예상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전차가 생산된 것입니다. 당연히 성에 차지 않은 전차를 받은 인도네시아는 배신감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이는 자신들이 저질렀던 과오에 대해선 전혀 인정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과거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KF-21 전투기 공동개발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와 매우 유사합니다. KF-21 프로젝트에서 인도네시아는 20%의 개발 비용을 분담하기로 약속했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인니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분담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튀르키예와 인니의 하리마오 논란에서도 인니가 파트너의 뒤통수를 친 사례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또다시 국제사회의 손가락질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최근 튀르키예와 인도네시아 간에 무려 13건에 대한 협력 관계는 조금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양국의 정상이 함께 합의한 내용이라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은 양국이 이제 벼랑 끝에 몰린 심정으로 협력에 동의했다는 것인데요. 공교롭게도 튀르키예와 인도네시아는 양국 전
전체 국민의 90% 이상이 이슬람교를 믿는 국가라는 점 외에도 인프라와 방산 분야에서 연이은 먹튀, 논란을 만든 통수국가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튀르키예와 인도네시아와의 계약을 체결할 때 신중함을 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요. 양국이 이러한 불명예를 씻고 국제사회에서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협력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에르도안과 수비안토 양국의 대통령이 직접 나서 MOU에 사인을 한 만큼 이제부터라도 튀르키예와 인니가 신보를 고쳐먹고 국제무대에서 지속가능한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해야 할 텐데요. 과연 달라진 그들의 모습은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다음은 24년 10월 5일 제3회 칸 영상입니다. 만드는 족족 실패만 하는 튀르키예 방위 산업에서 바이락타르 TB2 무인기는 한 줄기의 희망과 같은 존재입니다. 튀르키예 방산업체 바이카르사가 만든 바이락타르 TB2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성능을 입증하며 우크라이나, 폴란드, 카타르 등 20개 이상의 나라에 판매되었으며 수십억 달러의 경제적 이익을 불러왔습니다. 국제방산 시장에서 입지가 약했던 튀르키예를 단숨에 주목받게 만든 무기체계라 할 수 있는데요. 바이락타르 TB2의 성공에 고무된 튀르키예는 아예 바이락타르 카지렐마라는 이름의 무인 전투기를 개발하며 군사 강국들과 기술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자국 방위 산업의 최고 히트 상품인 바이락타르의 이름을 계승했다는 점만 보더라도 튀르키예가 카지렐마에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 엿볼 수 있는데요. 카지렐마는 단순히 적의 기지나 무기를 타격해오던 자폭 드론이나 무인기와는 차별화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마하 0.6에서 0.9 수준의 최고 속도를 보유하겠다는 점입니다. 무인기 전력의 최강자로 평가받는 MQ-9 리퍼조차 최고 속도가 마하 0.4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스펙상 카지렐마의 최고 속도는 엄청난 수준입니다. 지금껏 대부분의 무인기는 폭약을 탑재하고 적의 전차나 시설물을 향해 자폭하거나 MQ-9 리퍼처럼 대규모의 무장을 탑재하고 공중에서 장시간 비행하며 표적을 타격하는 공격기 역할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굳이 음속에 가까운 최고 속도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카지렐마는 스펙상으로는 최대 마하 0.9의 속도를 목표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마하 1을 가뿐히 넘기는 주력 전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등장한 무인기 중에서는 가장 빠른 기동성을 보유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에이사 레이더를 장착하여 적 표적을 동시다발로 추적할 수 있으며 내부에 2개, 외부에 6개의 하드 포인트를 보유하고 있어 튀르키예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각종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의 장착도 가능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스텔스 성능을 위한 외형 설계와 더불어 함재기 운용을 염두에 두고 개발하였다는 점인데요. 미국이 F-35B와 F-35C를 도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이를 따라잡으려는 중국이 리아오닝함에서 젠-35를 시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튀르키예가 함재기 운용이 가능한 무인 전투기를 개발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방위산업 분야의 흐름을 완전히 뒤엎는 개발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튀르키예에서 보여준 성능 지표와 원대한 계획만 놓고 보면 전투기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럴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튀르키예의 다른 전투기처럼 이제 겨우 시험 비행에 착수하였으며 칸의 전례를 생각할 때 카지렐마 역시 칸의 전철을 밟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투기 개발에서 시험 비행이란 단순히 전투기가 다른 항공기처럼 하늘을 비행할 수 있는지만 판가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중에서 실제 교전 상황을 염두에 둔 고난도의 기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기체 자체의 성능 이외에도 편대를 이뤄 전술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지도 검증이 필요합니다. 일례로 KF-21은 고바듬각 기동과 마하 1.8 돌파를 통해 기체 자체의 비행 성능과 기동성을 검증하기도 했지만 이외에도 에이사 레이더와 미티어 미사일의 체계 통합 성공을 비롯하여 6대의 시제기를 통해 편대 비행과 여러 전술 상황에 대한 테스트까지 진행했습니다. KF-21의 시험 비행은 무려 2200회나 진행되어 그저 전투기의 비행 여부만 확인한 것이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튀르키예의 카지렐마는 칸처럼 이제 겨우 프로토타입의 시험 비행에 착수한 단계로 정확한 성능 검증에 성공하려면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엔진 개발을 우크라이나와 협력하려 한다는 것도 시한폭탄으로 남아있는데요. 바이락타르 카지렐마에 장착되는 엔진은 우크라이나의 이브첸코 프로그레스 AL-32 계열 엔진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구소련 시절부터 소련의 각종 엔진 사업의 핵심 지역이었고 이 때문에 상당히 우수한 엔진 기술을 보유한 나라이지만 문제는 여전히 러시아와 전쟁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패하게 되거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엔진 생산과 공업시설에 차질이 생긴다면 카지렐마의 생산에 곧바로 경고등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칸의 2호 시제기가 생산되지 못하는 문제 중에서 공급망 이슈가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우크라이나의 엔진을 사용하려는 카지렐마 역시 언제든 공급망 문제에 직면할 위험이 높은데요. 여기에 더해 무인 전투기인 카지렐마와 편대를 구성할 전투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도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세계 최강의 미국을 비롯하여 한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전 세계에 날고기는 군사 강국들이 무인 전투기를 연구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무인 전투기는 아직까지 단독 작전을 위한 무기 체계가 아닙니다. 다수의 국가는 자신들의 주력 전투기를 중심으로 이와 함께 보조를 맞춰 작전을 수행할 무인 전투기 편대를 구성하여 조종사들의 임무 편의와 생존성을 증대하려고 하는데 정작 무인 전투기를 출시한 튀르키예는 이러한 임무를 수행할 전투기가 없습니다. F-35 도입이 불발된 튀르키예 공군의 주력 전투기는 F-16CD입니다. 원래 튀르키예는 F-35 대신 칸을 개발하여 하이급 전투기 포지션으로 운용하고 노후화된 F-16은 성능 개량을 진행하여 미들급 전투기로 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정작 칸은 2호 시제기조차 감감무소식인 상황이며 미국이 자국의 전투기를 튀르키예의 무인 전투기와 체계 통합을 지원해주지 않을 것이 너무도 자명하기 때문에 튀르키예 공군의 현 조건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카지렐마와 편대를 이룰 유인 전투기를 구축할 수가 없습니다. 공중에서 무인 전투기 편대를 지휘하며 명령을 하달하고 작전을 조율할 전투기와 조종사가 없다면 당연히 무인 전투기의 임무 효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를 대체하기 위한 방법은 지상의 관제소가 온전히 무인 전투기를 통제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튀르키예의 전자전 역량을 고려할 때 무인 전투기의 에이사 레이더가 탐지한 표적 정보를 지상의 관제소에서 실시간으로 해석하고 전술적 판단을 내리며 원격으로 전투기를 조종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상의 관제소가 혼자서 무인 전투기의 조종부터 표적 탐지 및 분석, 전술적 판단과 교전을 수행하기 위해선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링크가 필요한데 미국조차 구현하기 어려운 시스템을 튀르키예가 구축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또한 이렇게 무인 전투기만으로 전력을 구성하게 되면 적의 전자전 공격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전술적 단점 역시 존재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무인기와 드론 체계는 신호를 차단하는 전자전 공격을 받게 되면 자칫 손쉽게 무력화될 수 있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비록 바이락타르 TB2에도 전자전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 체계가 탑재되어 있고 TB2와 규모부터 비교 불가능한 카지렐마는 훨씬 더 강력하고 다양한 방어 체계가 탑재될 것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인 전투기로서 전자전 공격에 취약할 수 있다는 단점은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만약 적이 튀르키예의 신호체계 등을 해킹하게 되면 카지렐마는 그대로 아군을 공격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F-22, 랩터마저 무력화시키는 EA-18G 그라울러 같은 강력한 전자전기까지 투입되는 현대전장을 고려할 때 튀르키예에서 이를 막아낼 전자전 방어 수단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카지렐마에 대한 신뢰도 문제는 계속해서 발목을 잡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바이락타르 카지렐마는 표면적인 수치상의 재원만 놓고 볼 때 이전에 등장한 무인 전투기와는 분명 차별화된 성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튀르키예의 바람과 달리 아직도 많은 단점을 보유하고 있어 전투기 시장의 판도를 뒤엎을 파급력은 보여주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 튀르키예가 자랑하고 싶은 바이락타르 카지렐마는 칸과 휴르젯의 뒤를 이어 튀르키예 항공산업의 삼진하우스로 남게 될 것인데요. 이미 앞서 두 차례의 실패를 맛보고도 튀르키예가 항공산업에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결국 에르도안 한 사람의 권력 야욕 때문입니다. 원래 튀르키예는 F-35 개발에 공동으로 참여하며 최대 100대까지 F-35 도입을 준비했는데 이 계획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튀르키예는 세계에서 20위 안에 들어가는
공군 강국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르도안을 향한 쿠데타 미수와 러시아제 S-400 도입으로 인한 F-35 퇴출이 겹치면서 튀르키예 공군은 조종사 양성과 전투기 수급 모두 시급한 문제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연달아 발생하니 에르도안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신형 전투기 개발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개발과 기술 축적보다는 당장의 성과를 과시할 목적이 앞서니 그 어떤 전투기조차 제대로 된 성공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튀르키예가 진정으로 자국의 공군력 강화와 전투기 개발을 원했다면 노후화된 전투기를 대체할 기체를 먼저 개발하고 그 다음에 해당 기체와 편대를 이룰 무인 전투기를 개발했어야 정상인데요. 하지만 마구잡이식으로 개발부터 손대고 본 튀르키예는 결국 칸, 휴르젯, 카지렐마까지 줄줄이 실패하고야 말았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